저는 오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하이퍼스레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퍼스레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뮬터너스 멀티스레딩, 즉 동시 멀티스레딩을 인텔 CPU에서 구현한 방법인데요. 저는 이전까지는 하이퍼스레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화로웠던 어느 날 메신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하이퍼스레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CPU 사용률이 50% 이상일 때 경합으로 성능 이슈가 발생하니 확인해 주세요라고요. 이 글을 본 저는 그거 그냥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코어를 쪼개 작은 단위로 일을 처리하면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닌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제 일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하이퍼스레드를 좀 더 알아보려던 와중에 시스템 엔지니어분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조사 확인 결과 CPU 사용률이 50%가 넘어가면 하이퍼스레드 사용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니 하이퍼스레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도 클러스터 증설 계획이 생각났습니다. CPU 사용률이 50%를 넘겼을 때 성능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는 기존에 세웠던 중축 규모보다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예산을 어떻게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스레드를 좀 더 잘 알아야겠죠? 하이퍼스레드는 하나의 물리적 코어를 두 개의 논리적 코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같은 시간 동안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코어에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어를 왜 두 개로 나누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CPU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최근 CPU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한 번의 사이클을 동작할 때 하나의 명령어만이 아닌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CPU에 구현된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프라이닝입니다. CPU는 명령어가 패치되고 디코드되는 동안 이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명령어를 패치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클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파이프라이닝은 때때로 지연이나 잘못된 분기 예측 등으로 스테이지가 놀 수 있게 되는데요.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방식은 CPU가 스테이지 적절하게 배치해서 빈 공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스칼라 구조입니다. 슈퍼스칼라 구조는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을 구현합니다. 실행 장치에 동시에 디스패치하여 사이클 동안 2개 이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은 인텔 엘더레이크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골든커브의 다이어그램인데요.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디코더가 6개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엘더레이크는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다량으로 패치해 한 번의 사이클에 최대 6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PU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렬성을 구현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스톨 혹은 버블이라고 부르는 스테이지가 노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꽉 채워쓰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린 도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는 스테이지를 줄이고자 나오게 된 기술이 하이퍼스레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검은색 명령과 초록색 명령을 따로 수행하는 것보다 빈 공간을 사용하면 더 적은 사이클로 2개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코어를 쪼개고 압축해서 사용한다니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코어를 쪼개 사용한다는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이퍼스레드는 코어의 모든 부분을 파티셔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큐를 제외한 캐시나 레지스터는 모두 대부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 프로세스가 자원을 점유하면 다음 프로세스의 실행이 지연됩니다. 이를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뿐인 화장실에서 이웃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화장실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ML 플랫폼과 같이 CPU 바운드가 많은 작업에서는 하이퍼스레드 비활성화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파이토치 도큐먼트에서 하이퍼스레드 비활성화를 권고하며 올린 그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이퍼스레드는 파이프라인이 빌 때 그 스테이지를 이용해 이점을 얻는다고 했는데 CPU 작업은 I/O에 비해 스톨이 적게 발생하고 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이퍼스레드의 보안 허들을 높이기 위한 오버헤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은 하이퍼스레드 관련 보안 패치가 처음 적용되었을 때 심각한 성능 이슈로 리눅스 토발즈가 보낸 분노의 메일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이퍼스레드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코어 형제 프로세스의 명령을 예측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하이퍼스레드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많거나 기타 이유로 병렬성을 개선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네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역시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리 서비스가 하이퍼스레드에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대상으로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했는데요. 자바 네티 기반의 엘라스틱서치가 하이퍼스레드에 적합하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대부분 문제없이 동작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정해졌고 이제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요? 전 넷플릭스 엔지니어셨던 브랜던 그렉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CPU 사용률은 저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생각해보면 저희는 하이퍼스레드 때문에 생기는 오버헤드를 측정해야 하는데 스톨은 사용률 측정에서 비지, 즉 사용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률만으로는 성능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렉처럼 인스트럭션 처리량을 기준으로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스트럭션 처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저는 위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도구인 리눅스 KI는 HP에서 개발한 커널 프로파일링 도구로 지표 중 더블비지라고 하는 로지컬 CPU가 사용률을 제공하여 가장 먼저 성능 분석에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도구인 퍼프도 사용했는데요. 퍼프는 시스템의 여러 매트릭을 수집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성능 측정은 서로 다른 노드에서 하이퍼스레드 켜고 끄기, 바이어스 측정을 위한 같은 노드에서 하이퍼스레드 켜고 끄기, 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측정하고 다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동일하게 맞춘 뒤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드 둘 다 CPU 100%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당 인덱싱 속도를 보면 왼쪽에 하이퍼스레드를 끈 노드가 6만 정도, 오른쪽에 하이퍼스레드를 켠 노드가 8만 7천 정도로 하이퍼스레드를 켠 노드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눅스 KI를 통해 CPU 사용률을 확인해 보면 아이들이 없이 거의 CPU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스레드를 끈 노드 또한 거의 풀 로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프를 사용한 인스트럭션 처리량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하이퍼스레드를 켠 노드가 인스트럭션 처리량이 30% 정도 더 많이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거의 2배를 수행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는 로지컬 CPU의 모든 사이클 수를 포함하기 때문이라 실제 물리 코어가 동작한 사이클은 이보다 적습니다. 하이퍼스레드를 켰을 때 초당 인덱싱 속도와 인스트럭션 처리량이 3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캐시 미스, 페이지 폴트 등 성능 관련 지표가 다소 떨어졌지만 하이퍼스레드를 켠 노드가 그럼에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지컬 CPU의 사이클은 2배가 되었는데요. 인스트럭션 처리량이 2배가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드에서 측정하면 어떨까요? 같은 노드에서도 역시 하이퍼스레드를 켜는 것이 성능에 좋다고 나왔지만 이전 성능 측정에 비해 다소 차이가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이퍼스레드를 켰을 때 CPU 사용률에 살짝 여유가 있어 이 때문에 성능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작업량에서도 하이퍼스레드를 껐을 때는 여전히 CPU를 꽉 채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퍼플을 사용해 인스트럭션 처리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처리량 역시 하이퍼스레드를 켠 노드가 이전 측정과 동일하게 3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퍼스레드를 켠 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클당 인스트럭션 처리량도 이전 측정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성능 관련 지표가 하이퍼스레드를 켠 쪽에서 다소 떨어진 것 역시 동일했지만 그럼에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바 서버 프레임워크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하이퍼스레드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 놓고 하이퍼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이퍼스레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았으니 이를 수치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작업을 할 때 CPU 자원 경합으로 스톨이 발생하고 그래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이클이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상황을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6개를 만들어 100억 번 더하고 빼놓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태스크색 명령어를 통해 동작하는 코어를 조정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코어에서 작업하면 1분이 걸렸고 같은 코어에서 작업하면 2분이 걸립니다. 확실히 하이퍼스레드가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CPU의 병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다시 리서치를 하던 도중 그렉의 블로그에서 CPU 퍼포먼스 카운터라는 지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인텔 CPU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퍼포먼스 카운터 레지스터에 기록하고 OS에서 이 기록을 읽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예상대로 퍼프에 이를 넣어두었습니다. 퍼프에서는 각 CPU별로 나오는 매트릭을 읽어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카운터를 통해 CPU의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부분까지 성능 병목 지점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을 CPU 탑다운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CPU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PU는 명령어를 패치, 정렬하는 프론트엔드 부분과 연산, 저장을 수행하는 백엔드 부분으로 나뉩니다. 탑다운 분석은 CPU의 프론트와 백엔드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병목이 되는지 단계별로 찾는 방법입니다. 병목은 바운드로 표현되고 CPU 주기 중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로 표시해 줍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병목이 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CPU 하나에서 프로세스 하나에서 동작했을 때 65초가 걸렸고 백엔드에서 병목이 된 부분이 전체 주기 중 3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탑다운 레벨을 높여보면 스토어피에서 병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PU 백엔드의 포트는 여러 개지만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포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합이 발생하여 병목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프로세서를 같은 코어에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백엔드 바운드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반대로 백엔드 바운드는 줄고 리타이어링, 즉 인스트럭션 처리량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1분이 더 걸렸는데 바운드가 적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CPU인 스카이레이크에서는 코어 단위로 매트릭을 수집하기 때문에 스레드 단위로는 병목 현상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코어 바운드 라이클리 매트릭은 하이퍼스레드로 인해 백엔드 병목 현상이 가려졌을 확률을 보여줍니다. 여담으로 스카이레이크 이후 세대인 아이스레이크부터는 탑다운 매트릭을 스레드별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어 바운드 라이클리 매트릭을 조사해 봤습니다. 0.98이 나옵니다. 확실히 뭔가 잘못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구를 바꿔보겠습니다. PMU 툴즈는 퍼프와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카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데요. 퍼프보다 좀 더 탑다운 분석에 초점을 맞춘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예제 코드는 코어 하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옵션을 줘서 코어 단위로 매트릭을 측정해 봅니다. 프로세스 하나만 동작할 때 백엔드 바운드가 퍼프와 마찬가지로 32%가 나오고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같이 동작하면 50%가 나옵니다. 확실히 하이퍼 스레드로 인해 백엔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엘라스틱 서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은 이전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같은 노드에서 CPU 100%일 때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이퍼 스레드를 꺼면 백엔드 바운드가 42%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 스레드를 켜면 어떨까요? 예상대로 백엔드 바운드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프로세스가 스톨되는 동안 형제 프로세스가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백엔드 바운드가 감소하고 프론트엔드 바운드가 좀 더 증가한 것이죠. 저희 팀은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 전체 클러스터의 퍼포먼스 카운트를 측정하고 클러스터 내 CPU 병목 현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PCM 데몬을 띄워 프로메테우스에 쌓는 PCM 익스포터나 eBPF를 이용한 eBPF 익스포터를 이용해 클러스터의 퍼포먼스 카운터를 수치하고 모니터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스레드 환경에서 성능 측정과 탑다운 모니터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I/O나 메모리 I/O가 많은 대부분의 MSA 서비스 워크로드에서는 하이퍼스레드를 켜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알아본 것처럼 사용 중인 워크로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하이퍼스레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토스 서버 플랫폼 팀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나 의견 및 기술 교류를 언제든 환영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공용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스의 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